겨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펑펑 내리는 눈에 신비로운 결정체? 앙상한 뼈대만 남은 나무, 목도리에 촘촘한 시실과 날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빨 자국, 호빵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양?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봄 그림 DJ 성선아입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워도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막상 겨울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둡고 차가운 것보다는 오히려 밝고 따뜻한 이미지가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춥고 외로운 것이 싫어서 새로운 사랑이 많이 시작되는 겨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명화를 통해 사랑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명화들은 어떤 사랑을 담고 있을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림을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는 피에로 델 폴라이우올로의 아폴로와 다프네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A4 용지 사이즈의 아주 작은 나무판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아폴로와 다프네의 어긋난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배경이 되는 풍경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르노강의 계곡에서부터 아래로 도시 전경이 쫙 굽어 보이는 언덕 위입니다. 당시 막 개발된 원근법을 살려서 먼 곳의 산들은 아련한 파스텔 계열의 색감으로 연하게 표현해서 작은 그림 안에서도 공간감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잔한 하늘색이 고즈넉한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두 주인공들을 볼까요? 고전적인 기사의 튜닉 의상을 입은 아폴로가 어깨에 휘두른 하얀 천자락을 휘날리며 거세게 달려와 한 여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폴로의 붉은색 블라우스와 대비되는 진한 청록색의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여인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아폴로의 간절한 눈빛을 처연한 표정으로 포기한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여인의 활짝 펼친 두 팔이 나뭇가지로 변하고 무성한 월계수 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들어있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델피섬에서 거대한 뱀 피톤을 굴복시킨 뒤 자만심에 가득 찬 아폴로가 지나가던 큐피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엉터리 사냥꾼이라고 놀림을 받은 큐피트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죠. 아폴로에게 금화살을 쏘아서 처음 본 상대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요정 다포네에게는 증오의 나파살을 쏘아서 처음 본 상대에게서 무조건 도망가게 만들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살을 맞은 순간 다프네를 보게 된 아폴로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증오하며 도망가는 다프네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아폴로에게서 멀리 도망가다 두려움에 떨며 지친 다프네는 그녀의 아버지 강의 신 페네이오스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아폴로가 다프네를 잡으려는 그 순간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로 변해버립니다.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 아폴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다프네를 향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징표로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월계수가 아폴로에게 바쳐지게 된 기원이 되었죠.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아폴로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스토킹이고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엔 엇갈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로와 다프네에 닿을 수 없는 짝사랑, 어긋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은 특히나 예술가들에게 단골 주제였다고 합니다. 아폴로와 다프네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장욱진 화백의 진진묘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2세대 근현대화가 장욱진 화백을 아시나요? 이 작품은 1970년에 부인 이순경 여사의 생전 부인이 불경을 염송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녀의 변명에 따라 진진묘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림의 제목을 화가가 직접 붙인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로 화가가 매우 아끼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예술가의 아내로서 헌신하며 고행의 길을 걸었던 부인의 모습을 부처님의 형상으로 그렸습니다. 화가 장욱진은 늘 주위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아이들, 자연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나무, 까치, 해, 달. 그의 그런 작품들과는 달리 진진묘는 불교를 소재로 그리기 시작한 초기 작품인데요. 33cm, 24cm의 아주 작은 캔버스입니다. 먼저 오래된 금빛을 느끼게 하는 부처의 전신과 그 뒤에 광배와 원광 같은 타원형의 배경이 있습니다. 색채에서부터 벌써 금동불상의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극도로 압축된 간결한 선만으로 관세음보살 같은 금동불 입상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형태를 그려내었습니다. 보관을 쓴 얼굴에 오른손은 자비를 베풀어주는 상징적인 손가락의 모양을 시무웨인처럼 들어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흘러내리는 통견의 원피스 같은 옷주름은 전통 불상처럼 옷자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U자형의 곡선으로 뚜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몸의 비례에 비해 큰 얼굴이나 발가락 사이에 막이 있다는 불상의 발의 모습까지 상징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형태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불공과 기도를 드리는 부인의 성정을 잘 형상화한 초상화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부인이 내 얼굴도 하나 그려주세요 라는 말을 부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 영감이 떠올라서 덕소에 있던 작업실로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장욱진 화백은 왜 부인을 보살로 만들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102세로 타계한 부인 이순경 여사는 1954년부터 1977년까지 서점을 운영하면서 홀로 아이 5을 키우며 남편의 그림 창작을 위해 평생 뒷바라지를 합니다. 화가 장욱진은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작은 월급을 제자들과 술 마시는데 거의 탕진하고 그마저도 그림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작업을 위해 홀로 가족들과 떨어진 작업실을 구해서 계속 창작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순경 여사는 장욱진 화백이 걱정 없이 그림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5남매의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뒷바라지합니다. 부인의 헌신과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화가 장욱진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가 장욱진에게는 진진묘라는 보살과 같은 부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의 희생을 담은
부인을 보살로 그린 진진묘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황금빛 비가 가득한 공간에 연인이 하나의 황금 덩어리처럼 빛나며 서로를 꼭 안고 있습니다. 개안개비꽃과 여러 풀꽃이 화려한 색으로 만발한 언덕 위에 두 여인은 황금빛 옷과 장식에 둘러싸여 서로에게 의지한 채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그린 작품 키스입니다. 클림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해서 카페의 인테리어로 소품의 장식, 핸드폰 케이스, 누구나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신 그림일 겁니다. 1908년에 그려진 이 유명한 작품은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빈에서도 클림트의 키스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빈을 떠나지 말라라는 문구가 공항에 있을 정도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명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복제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면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두 손으로 여인의 얼굴을 소중하게 감싸 안고 애절한 몸짓으로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고 있고 볼은 상기되어 불그스름해졌습니다. 이 연인들의 옷은 온통 장식적인 무늬로 뒤덮여 있고 몸의 형태는 화려한 의상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죠. 얼굴과 손, 발만 보이네요. 남자의 옷에는 흑백으로 된 다양한 네모난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여자의 옷에는 화려한 색의 동그란 무늬가 중첩해서 그려져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성의 상징이다. 생명을 의미하는 세포들의 모양이다. 많은 미술학자들도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이런저런 해석을 부여하지만 클림트가 직접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키스 이 작품 안에는 8종류의 금이 얇게 두들겨져서 금박으로 곱게 채색되었습니다. 금은 어떻게 그림에 사용하냐면 끈적끈적거리는 접착력 좋은 계란을 사용하는 템페라 기법이 있고요. 금박을 꿀이나 악교 등의 접착제로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그림의 배경과 옷을 화려하면서도 매우 장식적으로 나타내서 이 키스라는 작품은 클림트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발 아래쪽에는 꽃들이 한가득입니다. 보라색과 노란색, 푸른색의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는 온 세상에 황금빛 비가 내리듯 마치 꿈속인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모습은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곳, 그 뒤로는 바로 낭떠러지로 보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공간에서 여인은 남성의 키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아는 여성은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순간, 한편으론 매우 불안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 우리는 왜 불안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란 찬란하고 달콤하지만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닌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클림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많은 연인들과 자유롭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누며 클림트가 죽기 직전에도 유일하게 찾았던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의 평생의 사랑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에밀리 플레케였습니다. 클림트는 평소에 글쓰기를 싫어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글도 남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녀를 위해서 400여 통의 글을 썼고 하루에 8통의 엽서를 보낼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현실에 얽매이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평생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당시 100여 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잘 나가는 1세대 의상 디자이너로서 자의식이 강한 근대사회의 신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그녀의 사진을 보면 의상도 그 전에 허리를 강하게 조였던 코르셋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킨 펑퍼짐한 튜닉 같은 하늘하늘한 드레스 같은 걸 늘 입었고요. 그러한 디자인의 옷을 클림트에게 또 선물해서 클림트도 작업실에선 늘 자유로운 그런 옷을 펑퍼짐한 자루 같은 옷을 입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그 시대에 매우 잘 나갔던 여성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클림트의 너무나 자유분방한 생활에 상심하게 되고 지치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클림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을 떠난 그녀를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이 작품 키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에밀리는 다시 돌아왔고 구스타프 클림트에게는 최고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존재는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이상적이고 고결한 사랑, 소울메이트,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클림트는 키스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사랑의 순간, 키스로부터 펼쳐지는 사랑의 기쁨과 환희를 황금의 빛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한 번도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 그림을 자세히 봐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떠세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키스를 통해 말하고자 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폴로의 다프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도 사랑일 수 있고 장욱진 화백이 부인의 애다름을 그림으로 보살로 표현한 진진묘도 지극한 사랑일 수도 있고 클림트의 키스에서처럼 황금빛으로 화려한 사랑이지만 그 밑에는 불안과 고통이 언제든지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도 있고요.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사랑을 다양한 빛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떤가요? 네 번째로 만나게 될 작품은 김한기 화백의 성북동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한기는 우주라는 작품으로 2019년 홍콩 크리스티 미술 경매에서 132억 원이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았죠. 한국 근현대 미술 경매 낙찰가 탑10 안에 드는 대부분의 작품이 김한기의 그림입니다. 한국 미술의 거장 또는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웁니다. 오늘 만나게 될 작품은 1956년에 그려진 성북동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분홍빛 직사각형의 단순한 형태, 높은 지붕이 단순한 빨간색 곡선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처마 끝엔 풍경도 달려 있습니다. 형태가 사실적이기보다는 약간 반추상에 가까운데요. 길고 반듯한 직사각형의 파란색 문과 빨간색으로 채색된 집 안에서 기대선 두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냥 보아도 김한기 화백과 부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반갑게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는 듯한데요. 문 위쪽으로는 모란 문양이 그려져 있고 문 옆에는 돌담과 화분을, 문 아래쪽에는 김한기 화백이 평소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달 항아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붕에는 전통 구름 모양이 살짝 걸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감에 거친 마띠에르가 생기를 더하고 전통적 소재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해서 개성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 그려지는 구름 문양과 모란 문양으로 서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문 안쪽에 두 주인공은 김한기와 부인 김향안 여사입니다. 부인 김향안의 이름은 원래 변동님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죽을까 라는 명대사와 같은 프로포즈를 받고 둘은 열정적인 사랑을 했지만 폐결핵으로 결혼 4개월 만에 이상과 사별하게 되죠. 이 힘들 때 소개로 만난 김한기는 1년 동안이나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변동님에게 보냈고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따뜻함에서 사랑으로 서서히 애정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김한기 역시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결혼이 쉽지 않았죠. 강단이 있었던 변동님이 먼저 당신의 아오인 향안을 주세요. 내가 평생 그 이름으로 살게요. 라며 이름도 자신의 집안의 성도 버린 뒤 김향안으로 개명하며 화가 김한기의 부인으로 살아갑니다. 당시 이화여대 전신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의 엘리트였던 김향안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부산 피난 시절엔 그림만 그리는 김한기를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얼음물에 맨손 빨래를 하면서 고된 내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한기 하백이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고자 갑자기 파리로 가고 싶어 했는데 김향안 여사는 바로 다음 날 프랑스 영사관에 비자를 만들고 본인이 1년 먼저 파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김향안 여사가 먼저 프랑스어를 익히고 미술평론을 공부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미술평론가들과 인맥을 쌓고 남편이 오면 그림을 그릴 작업실부터 전시회를 할 준비까지 다 해놓기도 했습니다. 김한기 화백은 파리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게 되죠. 김향안 여사의 통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한기 화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홍대 미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큰 상을 받게 되고 세계 최고의 미술을 보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도 뉴욕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사실 안정된 교수직을 내놓아야 하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김향안 여사는 록펠러 재단의 아시아의 화가 후원 지원서를 쓰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김한기 화백에도 엄청난 결심이었죠.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늘 주변을 챙기고 따뜻하고 호방한 성격이라 문인부터 화가들까지 친구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 모든 것과 단절하고 뉴욕에서 10년간 자신의 작품 세계를 찾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다 이겨내면서 작업에 몰두합니다. 이 시기에 점으로 그려진 전면점화 추상회화의 작품이 시작됩니다. 처음 2년간은 그림을 팔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국에 돌아올 형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움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한 점 한 점 찍어 나갔을 김한기 화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당시 그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라는 작품은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 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는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점 하나하나에 애절함이 담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엔 성공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인정도 받고 전시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김한기 화백은 고된 작업으로 병을 얻어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뉴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김양한 여사는 김한기 화백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화가를 후원하며 김한기의 유작과 유품을 정리하고 저작권을 관리하고 환기재단을 만들어서 환기미술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김한기의 예술을 알리는데 평생을 힘써오다 생을 마쳤을 땐 미국에 묻혀있는 남편의 곁으로 가서 편안한 쉼에 들게 되죠. 김한기 화백이 돌아가시고 김양한 여사가 혼자 되셨을 때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우주가 텅 빈 것 같았다. 우주를 그리고 싶었던 김한기 화백과 그 우주를 담고 살아간 김양한 여사의 시작점이 된 성북동 집은 사랑의 결정체이자 근원지입니다. 한없는 넓은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김한기 화백도 대단하지만 김양한 여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우주가 되는 일, 그리고 그 우주를 담을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우주가 되는 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두 명의 프리다입니다. 프리다 칼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선 프리다 칼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907년 멕시코 코요아칸에서 독일인 아버지가 지어준 프리다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태어나서 6살에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짧아지는 장애를 갖게 되죠. 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던 그녀는 고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짧은 오른쪽 다리를 의상으로 감추려고 하다 보니 패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명석했던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최고의 대학에 진학합니다. 당시 여성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프리다는 첫사랑도 만나고 친구들과 사회 운동도 하면서 청춘을 만끽합니다. 그러던 1925년 그날입니다. 고작 18살 프리다가 탄 버스가 전차와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버스의 기둥이 그대로 그녀의 몸을 관통합니다. 어떤 의사도 그녀가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간을 생사를 헤매고 전신을 석고로 고정해서 지내기를 1년. 프리다는 살았고 살아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물감을 사주셨고 어머니는 침대 위로 거울을 달아주셔서 그나마 자유로웠던 두 손으로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프리다의 꿈이 그리고 운명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변화합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자신의 얼굴을 그리며 고통과 고독을 이겨나갔습니다. 얼마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멕시코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가고 둘은 연인이 뵙니다. 43살의 자유로운 영혼 디에고와 22살의 프리다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죠. 먼 훗날 프리다는 이 순간을 또 다른 교통사고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을 가진 디에고 리베라는 결혼 이후에도 여성 편력이 계속 심했습니다. 프리다는 3번의 유산,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과의 외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신에게 깊은 절망감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은 1년 만에 바로 재결합을 합니다. 이후 디에고와 프리다는 예술과 정치적 동반자로서 소울메이트로 함께 하게 됩니다. 프리다는 늘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림에 몰입했습니다. 1939년에 디에고와 이혼했던 해 그려진 두 명의 프리다는 두 개의 자화상으로 자신의 솔직한 아픔을 드러내며 자기 성찰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두 명의 프리다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왼쪽 자화상의 프리다는 목 위에까지 빳빳한 깃이 달린 유럽 빅토리아 시대의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의 심장이 그대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갈망하느라 찢어지고 피 흘리는 심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오른손으로는 가위를 들고 혈관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끊어진 혈관에서는 붉은 피가 순결한 하얀 드레스 위로 뚝뚝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고통과 함께 결연한 의지도 느껴집니다. 오른쪽에는 멕시코의 민속 의상으로 푸른색과 황금색의 테우아나를 입고 있는 프리다입니다. 디에고에게 사랑받기 위해 전통 의상을 즐겨 입었던 행복했던 시절의 프리다입니다. 역시 심장이 노출되어 있지만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튼튼해 보입니다. 왼손에는 심장에서 내려온 혈관이 연결된 디에고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들고 있습니다. 디에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걸까요?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인 두 명의 프리다는 손을 잡고 있고 두 심장도 하나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증과 집착, 사랑, 의지,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지를 그린 것 같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그림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화상 속 프리다는 언제나 미간까지 연결된 짙은 검은 눈썹과 옅은 수염, 정면을 쏘아보는 강렬한 눈빛과 냉담한 표정이 강한 자아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고 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 라고요. 워낙 성격이 쾌활했던 프리다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아해서 친구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의지가 강한 프리다 칼로는 아픈 가운데도 뉴욕에서 화가로 인정받고 전시회에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한 성공 속에서도 프리다는 아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30여 차례의 수술이 계속 진행되었었고 그간 3번의 유산, 오른쪽 다리도 절단해야 했죠. 멕시코로 돌아와 큰 개인전을 열었을 때에는 이미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침대채로 움직여와서 축하를 받기도 했죠. 이렇게 계속된 고난은 결국 프리다를 1954년에 그만 쉬게 합니다. 47세였던 프리다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녀의 유작인 비바 라 비다라는 작품은 싱그럽게 잘 익은 수박이 여러 모양으로 풍성하게 잘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먹음직하게 잘려진 수박이에 쓰여져 있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비바 라 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여 만세. 프리다 칼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류 화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정서적 상징이 되어 사랑받고 있으며 강하고 자유로운 여성의 아이콘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까지도 열렬히 사랑하며 아름답게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 영감을 받아 제목을 그대로 쓴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를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을 더욱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바 라비다, 인생 만세, 나의 삶이니까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 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